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메우는 어느 주말, 오후 환갑을 훌쩍 넘긴 한 사내가 낡은 앨범을 무릎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인수. 거친 세월의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손주들의 재롱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아내 은숙이 과일을 깎아내오며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또 옛날 생각에 잠기셨군요. 인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앨범 속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늠름한 군복 차림의 아버지와 단아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 그리고 주눅든 표정의 어린 인수를 포함한 9남매가 대저택의 정원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한 풍경이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아버지의 저 빛나던 군화와 어머니의 고왔던 손을 보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와. 아들의 물기 어린 목소리에 은숙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인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잿더미 같던 유년 시절부터 시작된 기나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강가에는 눈물과 허기, 그리고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었고 또 그 끝에는 마침내 피어난 한 떨기 웃음꽃이 있었다. 1960년대 격동의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위치한 도시 대전. 인수는 이곳에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났다. 그의 유년 시절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 공훈장까지 받은 엘리트 장교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계급장과 가슴에 빛나는 훈장은 가족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들이 살던 집은 대저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었다. 넓은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졌으며 집안에는 9남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들을 돌보는 유모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인수는 다른 형제들에게 치여 늘 뒷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배고픔이나 서름을 몰랐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있었고 아버지의 든든한 그림자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대령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가족에게는 더없이 자상했다. 퇴근 후 군복을 벗고 인수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주던 아버지의 넓은 등은 어린 인수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내조하며 9이나 되는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현모양처의 표본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너저분했던 집안은 금세 정돈되었고 평범한 식재료는 풍성한 만찬으로 변모했다. 인수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짝였다. 명절이면 온 친척이 모여 마당에서 떡을 치고 윷을 던졌으며 시내의 국민학교에서는 우리 집으로 소풍을 올 정도였다. 아버지의 진급 소식이 들려온 날에는 집안 가득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평화로운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 아래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어이없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군 내부의 파벌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그의 강직함과 원칙주의가 누군가에게는 눈엣 가시였던 것이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졌고 아버지는 자신의 결백을 필사적으로 주장했지만 거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했다. 결국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불명예 전역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 파병을 신청한 베트남 전쟁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뇌했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와 깊은 한숨 소리가 어린 인수의 잠을 깨우곤 했다. 한밤중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여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소. 베트남에 가서 내 명예를 되찾고 돌아오겠소. 그때까지만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안 돼요. 당신마저 없으면 우리 9남매는 어떡하라고요? 명예가 밥 먹여주나요? 제발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어머니의 애끓는 울음은 아버지의 결심을 흔들었다.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던 강직한 군인이었지만 그는 아내의 눈물과 9 아이들의 얼굴 앞에서 결국 한 명의 가장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전역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명예 대신 가족의 곁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풍경은 급격히 변해갔다. 가장 먼저 유모가 집을 떠났다.
왁자지껄하던 집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넓은 마당의 화초들은 예전만큼의 생기를 잃어갔다. 아버지는 사회에 나와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지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냉혹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저택은 팔리고 가족들은 변두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풍족했던 식탁은 보리밥과 나물 반찬으로 채워졌고 늘 새 옷만 입던 아이들은 형제들이 입던 낡은 옷을 물려 입어야 했다. 인수는 갑작스러운 가난을 실감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인다는 것과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졌다는 것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한때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훈장은 이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불명의 저녁의 충격과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건강을 빠르게 앗아갔다.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아버지는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고 집안에는 양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비록 독립운동을 하며 가세가 기울어진 집안이지만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다. 그러했던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는 한편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남편의 약값을 벌어야 했다. 구남매와 아픈 남편을 두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간다. 인수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의 병세는 위독해졌다. 어느 늦가을 새벽 인수는 온 가족의 흐느낌 속에서 잠이 깼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남겨진 9남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새겨졌다.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다. 아버지의 옛 동료 몇몇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지만 그들의 발길도 금세 끊겼다. 이제 9남매와 어머니, 10식구의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어머니는 독했다. 아니, 독해져야만 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남의 집 밭일을 해주고 공사장에서 차벽부로 일했으며 밤에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다. 곱고 부드럽던 그녀의 손은 어느새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하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10식구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쌀이 떨어진 날이면 어머니는 밥 대신 멀건 죽을 쑤어 아이들 앞에 내놓았다. 어린 형제들은 배고프다며 칭얼거렸고 그럴 때마다 인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느 배고픈 저녁 인수는 바로 위에 누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 누나가 향한 곳은 동네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였다. 누나, 여긴 왜 와? 쉿, 조용히 해. 오늘 제사 지낸 집이 있는 것 같아. 누나는 주위를 살피며 얼마 전에 세워진 듯한 새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제사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밥과 떡,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누나는 미리 준비해온 보자기에 음식을 허겁지겁 담기 시작했다. 인수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굶주린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누나를 말릴 수 없었다. 그런 누나의 고사리 같은 손도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음식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몰래 훔쳐온 제사밥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들은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밥 아래는 훔친 자의 서러움과 죽은 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짜릿짠 눈물 맛이 났다. 인수는 다짐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중학교를 마칠 무렵 인수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저 서울 갈래요. 공장에 가서 돈 벌어 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인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어린 아들을 낯선 타지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와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녀는 끝내 아들을 붙잡지 못했다. 대신 쌈짓돈을 털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밥 굶지 말고 몸 건강해야 한다. 알았지?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당부였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말릴 수가 없으셨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악착 같아져야 하셨을 것이다. 서울로 향하는 완행열차에 몸을 실은 인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이제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작은 어른이었다. 서울은 촌뜨기 소년에게는 거대하고 냉정한 도시였다. 인수는 무작정 구로공단으로 향했다. 당시 구로공단은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의 꿈과 땀이 뒤엉킨 곳이었다. 운 좋게도 그는 작은 인쇄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의 일은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인쇄기 옆에서 잉크를 보충하고 종이를 나르는 것이었다. 공장 생활은 고됐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 온몸은 잉크와 기름때로 범벅이 되었다. 시끄러운 기계 소음 때문에 귀는 늘 멍멍했고 잠은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은 비좁은 기숙사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월급날이 되면 월급의 대부분을 뜯어 고향 집으로 붙였다.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동생들이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 인수는 죽기 살기로 일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성실하고 우직한 그의 태도를 눈여겨본 공장장은 그에게 인쇄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인수는 스펀지처럼 기술을 빨아들였다. 잉크를 배합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색을 맞추는 일은 고된 노동 속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기술로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서울의 공장지대에서 소녀는 땀과 잉크 냄새에 절어 거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세월은 쉼없이 흘렀다. 인수는 어느덧 인쇄 기술자로서 제법 자리를 잡았다. 여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고향 집에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낼 수 있었고 동생들의 학비를 댈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동생들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누이들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갔다. 삭막한 공장 생활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은 20 중반을 넘긴 어느 날이었다. 같은 공단 내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은숙이라는 여인을 만난 것이다. 퇴근길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수많은 공장 여공들 사이에서도 유독 맑고 고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인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 매일 이 버스 타시나 봐요. 촌스럽고 투박한 접근이었지만 은숙은 그의 순박한 눈빛을 보고 맑게 웃어주었다.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쉬는 날이면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서울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으며 서로의 꿈과 아픔을 이야기했다. 인수는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일, 남의 무덤에서 제삿밥을 훔쳐 먹었던 일까지. 은숙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며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위로 한마디에 인수는 평생의 서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은숙 역시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동생들을 위해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1년 남짓한 연애 끝에 인수는 은숙에게 청혼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월세방 한 칸과 기술뿐이었지만 그는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비싼 보석이나 좋은 집은 못 해주지만 평생 밥 굶지 않게 해주고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내 모든 걸 다해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할게. 은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출했다.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만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두 사람은 행복했다. 고된 삶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동반자를 얻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인수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아내가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처사들 그리고 이듬해에는 예쁜 딸을 얻었다. 아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처음 듣던 날 인수는 아버지 생각이 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자신도 이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된 것이다. 인수는 아버지처럼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다. 중학교를 중퇴했다 보니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살았던 대저택 같은 집을 마련해주지도 못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방 2칸짜리 작은 연립주택이었고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에는 언제나 웃음이 넘쳤다.
인수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책을 읽어주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려 노력했다. 아내 은숙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늘 집안을 깔끔하게 가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의 길을 살려주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수는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일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맛있는 반찬을 두고 투정을 부릴 때면 제삿밥을 훔쳐먹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방 안에서 잠든 아이들의 이마를 짚어줄 때면 외풍이 심해 형제들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났다. 그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적어도 배고픔의 서름을 몰랐고 학업을 중단해야 할 걱정도 없이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인수는 자신의 삶이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왜 명예 대신 가족을 택했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진정한 명예는 번쩍이는 훈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저녁 식탁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2025년의 어느 봄날, 인수의 집 거실에는 그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명절을 맞아 흩어져 살던 형제들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인수야,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뒷산 무덤에서 밥 훔쳐오던 거. 그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누나의 말에 인수와 형제들은 약속이나 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한때는 지독한 가난의 상징이자 아픈 흉터였던 기억이 이제는 함께 고난을 이겨낸 전우들의 무용담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 밥이 어찌나 꿀맛이던지. 지금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께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때 그거라도 없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인수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장성한 자신의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세대의 고생담을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신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인수는 생각했다. 나는 비록 아버지처럼 훌륭한 훈장을 받지도 세상이 알아주는 부와 명예를 얻지도 못했다. 내 삶은 전쟁터와 같았던 1970년대 공장의 소음과 잉크 냄새, 그리고 치열한 생존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번듯하게 자라준 아이들을 얻었으며 굶주렸던 형제들과 이제는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잿더미 같던 폐허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아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풍성한 꽃을 피워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나의 삶이 나에게 준 가장 위대한 훈장이 아닐까. 앨범을 조용히 덮는 인수의 얼굴에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을 따라 잔잔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것은 모든 고통의 시간을 건너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롭고 충만한 웃음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실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